네, 뉴스룸 뒤 유튜브로 이어가는 뉴스룸 뒤 시작합니다. 오늘은 집값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과 경제산업부의 우원석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단 저희가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된 건 둔촌주공. 네. 사실은 유명하잖아요. 네. 만 세대가 넘는. 그래서 경쟁률도 셀 거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경쟁률이 낮았어요. 그래서 네. 와, 그럼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망하기 위해서 오늘 긴급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일단 둔촌주공을 짚어볼까요, 우원석 기자? 네, 아마 그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못 들어볼 리 없었을 이름이죠. 둔촌주공인데요. 일반 분양, 특별 공급 전부 다 그 경쟁률이 한 자릿수. 일반 같은 경우에는 3.7대 1, 그리고 예. 특별 공급, 특공 같은 경우에는 3.3대 1로. 예. 그 재작년, 작년까지만 해도 200대 1, 300대 1이 예사처럼 벌어졌었는데 원래 10만 명이 청약할 거다. 그래서 10만 청약설도 있었죠. 예. 뚜껑을 열어봤더니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둔촌주공이 생각보다 별로여서입니까? 아니면 시장이 그만큼 어렵다 이런 건가요? 위원님 보시기에 어때요? 두 개 다 합친 거죠. 합친 거다. 묻지마 청약 시대에서 소신 청약 시대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리 입지가 좋아도, 예. 아무리 이 대단지라도 가격이 싸지 않으면은 그렇죠. 나서지 않겠다.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집값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어떤 두려움이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손실 회피 심리가 극에 달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그러면요. 앞으로 이제 분양이 많을 텐데 이 역시 결국은 이게 이제 일종의 풍향계이자 이제 어떻게 예. 보면은 시장의 가늠자? 바로미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소비자들은 뭘 원하느냐면은 앞으로는 금리가 더 올라갈 테니까 주변 집값이 더 떨어질지 모르니까 예. 분양가를 더 할인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 거죠. 지금은 요번 청약을 계기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포인트는 입지보다 중요한 것은 가격이다. 가격이다. 가격이 가장 중요하게 분양 여부를 결정하는 포인트다.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이 예전에는 사실 입지가 무조건 중요하다. 네. 그래서 강남 불패론이 있었잖아요. 네. 뭐 어차피 제일 좋은 입지는 공급이 적기 때문에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오랫동안 부동산 시장을 지배해 왔는데 네. 이제 침체기에 들어가니까 입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너무 비싼 건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시장은요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이른바 고금리로 시장이 발작하고 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아, 시장이 발작하고 있다. 그렇죠. 고금리가 시장을 강타하는 건데 그럼 시장이 미쳤다를 좀 세련되게 말씀하시려고. 미쳤다고 왜냐하면 시장 사람이 바보는 아니니까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근데 다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하시는 건데 지난 7월에요.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2%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1년 전에 기준금리가 0.5%였죠. 예. 근데 지금이 이제 계속해서 오르면서 3.25%까지 올랐는데 저는 2%를 넘어서면서 주택 시장에서 금리 부담의 임계점을 넘어설 거로 봤습니다. 그때부터 고금리 태풍이 이제 시작된다 이렇게 예. 봤는데 금리가 높으니까요. 사실상 모든 자산을 재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둔촌주공뿐만 아니라 지금 상가, 예. 오피스텔, 단독주택 아니면 뭐 어지간한 토지들까지 다 거래가 지금 마비되고 올 수도 되는 게 바로 이 고금리에 따라서 시장을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어떻게 보면 눈높이가 더 높아졌다. 예를 이렇게 들어서 보는 겁니다.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상가다. 네. 월세가 뭐 한 200만 원 정도 나오는 상가다. 음. 그러면 예전에는 요게 어느 정도 돈이면 네. 금리가 너무 적으니 내가 은행에 넣어놓으니 그냥 이 상가 월세 받는 게 낫겠다는데 지금은 이 정도 가격이면 은행에 넣어놓지 금리 높은데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상가 투자나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다 재고하는 그런 이제 변화의 시대가 된 그렇죠. 거군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역마진이 발생한다 역마진이. 이렇게 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요,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저금리 시대에서
고금 시대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고통스러운 적응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도 사실은 주택담보대출이 좀 있는데 네. 금리가 올라서 부담이 되더라고요. 아, 변동금리십니까? 예, 변동금리. 오은석 기자는 변동금리 주택을 있죠, 소유자로 알고 있는데. 소유자죠. 소유자인데 소유자고, 뭐 예. 저는 좀 운이 좀 좋았는지 예. 그 운이 좋게도 고정금리를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고정금리요. 성견지명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아무리 기준금리를 올려도 전혀 나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 와. 나는 고정. 지금 저 아까 변동금리십니까? 할 때 저는 좀 약 올리면서 이렇게 그 순수한 질문이었고요. 순수한 예. 사실. 그래서 박원갑 전문위원님께서 네. 아까 그 인간의 손실 회피 네. 그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네. 오늘 제가 취재 갔다 나온 그 서울 성북동의 한 네. 대단지 재건축 재개발 단지였어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현실의 언어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옆에 나와 있는 준신축 아파트 지금 그 얼마인데? 85제곱미터에 얼마인데 지금 이거는 다 올라가고 완성되면 얼마다. 이거는 당첨되는 즉시 손실이다. 네. 이렇게 좀 현실적인 언어로 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런 게 좀 역마진이 좀 발생을 하는 예. 그런 시장에서 좀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차분해진 거 아닌가. 분양받느니 차라리 말씀하신 대로 금매 사는 게 낫겠다. 예.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둔촌 주공이 지금 분양가가 얼마인데 이른바 84제곱미터 국평수 이거 얼마인데 잠실의 대단지들이 가격이 떨어지니 돈 요 정도 더 붙이면 잠실 살 수 있는데 뭐 이런 느낌 그런 게 이제 생긴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예. 어. 결국은 이 모든 문제는 주변 집값이 급락하면서 생긴 문제라고 보면 예. 되거든요. 지금 서울에서 공시가격보다 더 싸게 거래된 데가 두 군데입니다. 바로 고덕하고 예. 잠실이에요. 이번에 분양하는 데가 그 인근 지역이잖아요. 서울 이러다 보니까 동남권이죠. 그동안에 이제 그 입지가 뭐 준강남권 혹은 예. 강남권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 사실상 흥행에 이제 부진을 이제 보이면서 소비자들도 그 시세에 따라 결국은 판단 기준이 좀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 이번에 나타났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튜브로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주시면 뭐 사연도 좋고요, 의견도 좋고 주시면 저희가 또 늘 하던 대로 좋은 댓글들을 소개하고 또 늘 하던 대로 그중 두 개의 댓글을 무작위로 골라서 영화 상품권을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은석 기자, 미분양 아파트도 지금 증가하고 있죠? 네, 미분양 아파트도 지금 전국 수도권 할 거 없이 증가 추세인데요. 여기 판넬을 지금 또 판넬을 좀 네. 보시면 준비한 건 이제 다 써야죠 우리가. 네, 그럼요. 지금 미분양 아파트 현황판인데 지금 지지난달이죠. 2022년 10월 달 기준으로 미분양 가구가 4만 7천, 그러니까 5만 가구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예. 5만 가구에 육박하는 수준이고 그리고 수도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두 달 전 1년 한 번씩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보니까 2019년 12월부터 이렇게 전국은 5만 가구에 육박하고 수도권도 마찬가지로 7,600가구 이상이 지금 미분양 현상인데 예. 계속 아마 좀 늘어날 걸로 그런 좀 관측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고금리 시대에 지금 뭐 누구나 겪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하락하고 있다. 그렇죠. 이건 뭐 누구나 다 네. 아는 바고요. 일단 요것부터 여쭤볼게요. 언제쯤 시장이 하락을 멈추거나 또는 반등을 할까요?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시장의 가장 큰 변수는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입니다. 예. 금리가 모든 자산 시장의 중력이자 블랙홀로 작용한다. 금리 앞에 장사 장사 없다.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대체적으로 제가 KB증권의 겸직입니다. 예. 좀 은행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채권 증권까지. 시장에 대해서 예. 항상 제가 같이 뭐 회의도 하고 이제 질문도 하고 그러는데 대체적인 뷰가요.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3.25%잖아요. 그래서 예. 내년 1, 2월에 금통위가 이제 기준금리를 결정하기 위해서 열립니다. 3월 달은 없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내년에 한 번 조금 더 하면 두 번 정도 올린다. 그래서 3.75% 정도 올린다는 게 대체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 3.75% 정도로요? 예, 많이 올리면 3.7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기준금리가요? 예, 기준금리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스프레드 들어가면 그렇죠. 사실은 마이너스 동장이든 주택담보대출이든 7%, 8%가 8% 가는 거죠, 상단은. 예. 어쨌든 상단을 내년 1분기를 고점으로 보고 있어요. 예. 근데 막 1분기가 지나면 약
약간 안도해서 일부 거래가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고금리지만. 그런데 문제는 이 고금리가 언제 다시 저금리로 갈 거냐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년 한 해 동안은 대체적으로 뭐 금리 인하는 없을 거다 이렇게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하는 총재의 말씀은 물가 상승률이 적어도 2%대로 낮아져야 되는데 네. 내년 하반기를 보통 3.1%로 보는 데를 제가 봤어요. 여전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2024년 가야 금리를 낮추는데 예. 그거보다 더 지금 비관적인 전망이 있습니다. 고금리가 생각보다 오래 갈 거다라는 오래 갈 그런 거다. 전망이 있는데 제가 한 보고서를 봤는데요. 세계 각국의 13개 국가 중에서 물가가 5% 올랐다가 예. 이게 2%로 떨어지는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리느냐? 평균 10.4년이 걸렸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짧아. 10년 넘게요. 예. 어. 근데 그걸 이제 그대로 뭐 이어진다는 것도 보장할 수도 없고 물론 이제 최근 좀 들어서 과거의 일이고. 예, 그리고 최근 들어서 좀 예, 짧아지는 경향이 짧아지는 있지만 게.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고금리가 물가 부담 때문에 생각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빨리 이렇게 낮아지지 않을 거다. 버스로 치면은 올릴 때는 급행으로 논스톱으로 갔지만 내릴 때는 완행으로 완행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예. 이번에 이게 V자형으로 올라가기보다는 예. 약간은 욕조형, L자형이나 U자형 식으로 좀 느긋하게 봐야 된다고 저희가 이제 제가 말씀을 부동산이든 드리고 싶은 주식이든 금리가 가장 중요한 예, 변수여서 예, 예, 금리표를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변화 네. 우리 이제 작가님이 잘 정리를 했는데요.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오원석 기자가. 네, 2020년 12월까지만 해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은 낮으면 신용도가 예. 좋거나 아니면 주거래 은행이거나 신용카드도 덩달아 쓰거나 했을 때 한 2.5% 정도 받다가 높아봐야 4%였는데 지금은 뭐 여기도 지금 6.17% 써 있습니다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한 7% 받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 지난달 자료 보니까 실제로 5% 이상 고금리, 그러니까 뭐 고금리라고는 하지만 여기서는 좀 고금리는 아닙니다만 실제로 5% 이상으로 대출을 받은 차주의 비율이 그 아마 지금 7할 이상으로 좀 늘어났다. 예, 그렇게 통계가 좀 나온 적도 있고요. 예. 제가 이걸 보니까 예. 금리를 싸게 빌리는 분은요 2%대도 받습니다. 그게 지금 6%대로 올라온 경우도 많아요. 예. 금리가 3배 정도 늘어난 겁니다. 제가 이걸 보니까 딱 느껴지는데 네. 제가 사실 요쯤에서 네. 요쯤에서 금리를 받았거든요. 이사 갈 때 네. 주택담보대출 금리 요쯤에서 받는데 지금 요쯤을 내고 있어요. 요쯤을 요거보다 조금 앞에 요쯤을 내고 있어요. 아, 좀 더 오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서 네. 소비가 줄어드는 악순환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더 오르겠죠, 일단은. 예. 그것 때문에 아마 일부 금리 부담에 이제 못 견뎌서 매물이 일부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내년 하반기 되면 조금 버틸 겁니다. 예. 버티는데 그걸 이제 저는 이름을 항복 매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항복 매물. 예, 예. 더 이상 금리 부담을 이제 못 이기는 어떤 그런 매물이 일부 나올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저는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예. 처방을 좀 중심으로 알겠습니다. 얘기하시죠. 그걸 좀 예.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일단은 중요한 것 아마 같아요. 집은 예. 사서 쓰든 빌려 쓰든 누구나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각 상황에 맞는 사람들이 음. 그러면 지금 집값이 떨어지고 있고 이런 식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먼저 지금 전세를 살고 있다. 그런데 보니까 예전에 받았던 아파트들이 가격이 너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예, 예. 지금 바닥 같은데 살까? 어차피 우리나라 부동산은 가게 돼 있어. 이런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저는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타이밍 그러는데요. 예. 타이밍은 잘 안 맞습니다. 예, 타이밍 맞춰서 부자 된 사람 없고요. 중요한 거는 타이밍과 이 프라이스 가격을 동시에 보고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싸게 사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시장이 울퉁불퉁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잠실은 많이 빠졌지만 예. 용산은 거의 안 빠졌어요. 그렇잖아요. 공인 또 대통령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그런 호재도 있다고 예.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시장이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사실상 중요한 것은 어느 시점은 제 생각에는 아마 내년 정도 이후에 판단을 하시고 그럼 지금 그리고 싸게 보여도 일단은 쳐다도 보지 말라. 일단 내년 이후에 보라는 말씀이신가요? 제 생각에는 집을 새로 실수로 사실 분들. 고민하실 분들은 서울은 마이너스 30% 정도
고점 최고가 대비. 최고가보다는 대체적으로 작년 4분기가 예. 고점이거든. 그 평균 거래 가격에 예. 한 마이너스 30%가 좀 넘어서야 된다. 굳이 그 동네를 가고 싶더라도 가격이 안 싸면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널뛰기 하듯이 예. 싼 곳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수도권은 제 생각에 지금 반토막 난 데도 있거든요. 여러분 뭐- 근데 이제 막상 내가 가보면 또 그렇게 마음에 들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적어도 한 마이너스 한 40% 정도를 보고 판단하는 게 낫겠다. 최고점의 평균가 대비 네. 서울은 마이너스 30%, 수도권은 마이너스 40% 정도면 바닥 근처다. 그러니까 꼭 필요하시면 사라. 이 말씀이시죠? 아니요, 그건 바닥은 알 수가 없어요. 바닥은 알 수 없지만. 네, 바닥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집은 이렇게 바닥보다는 무릎에 산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딱 맞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딱 맞추면은 저도 안 나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딱 맞추면 안 나온다는 건 네? 내가 그걸로 돈 벌지 왜 나오고 있겠나. 그렇죠. 뭐 그거 이런 쉬운 게 말씀이죠. 아니에요. 그래 전망 팔아가지고 제가 돈 번 사람 별로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 잘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왜 전망이 안 맞느냐? 타겟이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요. 경제는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불규칙적으로 위로 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이게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리 명사수라도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년은 이렇게 보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급금매만 사지 마시고 예. 분양 쪽에도 여전히 하나 타겟을 잡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급금 매물. 그리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아마 법원 경매 시장이 괜찮을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 경매가 이제 남의 불행으로 내가 어떤 기회를 잡는 것은 좀 그렇게 찝찝하긴 한데. 보시면은 그런 제의식을 가지면은 그냥 분양 받으시고 물론 뭐좀 어, 참여할 그러니까 것도 없어서. 예. 어떻게 보면 경제라는 것은 양면이죠. 누군가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기회가 될 수 있고 예. 누군가에게는 참 슬픔일 수 있는 건데 어쨌든 내 집 마련 뭐 투기하는 게 아니니까.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은 이제 조언을 주셨고. 그러면 신혼부부들 결혼하면서 조금 자금 여유가 있는데 예전에 비싸 보였던 집이 전세를 갈까 살까 비싸 보이든지 이제 싸 보여서 이런 분들은 조언하신다면요. 만약 요새는 따님이 월세로 가죠. 월세로 요새 전세가 월세 아니고. 트렌드는 왜냐하면은 전세 대출 금리가 워낙 높으니까 전월세 전환율이 더 낮아요. 그러니까 더 경제적으로 이득이다. 예. 두 번째로는 깡통 전세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렇죠. 뭐 그런 보호 본능이 일부 작동하고 또 이번에 MZ 세대들이 당구일에 가장 이게 금융 지능이 뛰어난 세대잖아요. 예. 요새는 이거 마켓 타이머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캐시를 쥐고 있어야 타이밍을 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전세는 어떻게 보면은 집주인이 돈을 빼줘야 되는데 뭐 집주인이 뭐 그런 위기 때 자선 사업가로 나서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요새 MZ 세대들이 월세를 살라는 게 우리 매스컴에서는 흔히 보면 뭐 깡통 전세 그다음에 뭐 그런 아까 월세 전환이 낮기 때문에 그거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집을 싸게 어떤 살려는 이른바 돈을 쥐고 어떻게 보면은 움직이려는 경향 때문에 요새는 월세살이를 의외로 많이 하는 경향이 시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전세 못 구하고 월세밖에 없다. 저희가 이제 그런 기사를 쓰고 그렇죠. 시장이 너무 음. 힘들어져서 그래서 뭐 국회의원이 이제 월세 좋다 선진국항이다 했다가 욕을 엄청 먹기도 했는데 그때는 집주인들의 어떤 그런 이해관계에서 그렇죠. 월세를 반강제적으로 요구했다면은 지금은 세입자들의 어떤 실리적 선택과 어떤 생존 본능 차원에서 월세를 선택하는 약간 월세를 선호하는 주체가 어떻게 보면 달라졌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대출이 좀 많아요. 음. 예를 들어서 뭐 맥시멈, 뭐 영끌 비슷하게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팔자니 손해잖아요. 비싸게 샀으면 의사결정이 쉬운 게 아니에요. 네. 주식도 아니고 어떻게 손절매를 합니까? 집을 예. 다주택자들은 손절매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일단 뭐 다주택자 일단 일주택자들은 예. 생각보다 그래 쉬운 의사결정이 아닙니다. 남의 일이니까 말을 쉽게 하지. 예. 막상 내 일이 돼봐요. 쉬운 게 아닌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먼저 리파이낸싱 이걸 뭐라고 그러면 대출 갈아타기라고 얘기를 하는 예. 거예요. 높은 금리를 이제 저금리로 갈아타는 건데 내년에 특례 보금자리론이 도입이 됩니다. 이게 이제 주택 가격은 9억 이하, 그다음에 대출 한도가 5억, 소득 제한도 없어요. 예. 한 4, 5% 정도로 빌릴 수 있다. 그리고 내년 5월부터는 또 신용대출을요. 이게 예.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바꿔주는 그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 통장 같은 거 낮은 걸 선택해서 하는 방법이 있죠. 이래도 저래도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부채 다이어트를 하셔야죠. 그러면 옛날에 어떻게 부채를 했냐면 갑자기 줄여달라고 해서 내 줄여주는 게 집을 아니잖아요. 전세 놓고 예. 더 싼 전세로 가셔야죠. 아, 문제는 대출이 있으면 전세가 안 들어와요. 어떻게 할래? 월세를 놓고 더 싼 월세로 들어가야 되고 사회생활 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부모 집으로 다시 학가를 하셔야죠. 절박하지 않으면 의사결정을 못합니다. 예. 그런 방법을 해서라도 이 고금리라는 사막을 태풍을 저는 지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일단 사실 비싸게 사서 싸게 팔기가 쉽지 않으니 일단은 만약 그런 결단을 못 하시면 부채 다이어트를 하고 리파이낸싱을 통해서 금리를 낮추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안 되면 나중에 파는 방법으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실제 부채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취재됐던 사례 중에서는 30대 이제 젊은 신혼부부였는데 영끌을 해서 15억짜리 아파트를 구매한 케이스예요. 그 중에 한 50% 이상, 예. 7억 원 정도가 이제 대출로 갖고 계신 분이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집을 전세로 내놨습니다. 30평짜리 아파트였는데 그 쾌적한 예. 아파트를 내놓고 본인은 이제 본인은 더 작은 전세로 이동을 해서 차액으로 대출을 갚는 다이어트를 계획 중이신 거죠. 실제로 영끌족에서는 이런 사례가 좀 심심치 않게 많이 발생하고 마음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프지만 어쩔 수 없어요, 사실은. 본인의 예, 선택이었으니까 예, 그건 그렇죠. 역시 예. 본인의 선택으로 가름되는 거죠. 어쨌든 예. 대출 금리, 대출 이자를 최대한 줄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혹시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제 주변엔 별로 없습니다만, 다주택자분들은 예. 사실상 이미 의사결정을 많이 하셨을 텐데 저는 전반적으로 주택 수는 좀 줄이는 게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 내년 5월 9일까지 잔금을 받으면은 일반 세율을 적용하잖아요. 예. 한번 팔아보시고 만약에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가져가야 되겠죠. 예. 그래서 항상 순위를 정해놓고 의사결정을 하십시오. 안 팔리면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또 네. 각자의 이제 자금 사정, 네. 그리고 또 재력도 다 봐야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댓글이 많이 왔으니 제가 몇 개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 현님, 지금은 현금 보유하고 웅크리고 기회만 엿보는 게 최고일 듯. 부자들은 아파트 줍줍하는 시기가 곧 닥쳐올 듯하네요. 곧 요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예, 그러니까 그것이 또 타이밍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프라이스라고 말씀드렸죠. 가격이다. 싸게 사라. 싸게 사면 모든 게 용서된다. 하나님도 용서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아무리 싸게 삼성전자 사는. 주식도 너무 비싸게 사면 예. 손해 볼 수 있잖아요. 금도요 비싸게 사면 평생 고생합니다. 달러도 그렇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시네요. 네. 은님께서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보통 전문가는 현재 주택 가격이 지금보다 40%더 빠질 거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라고 물음표. 이미 30-40% 이상 빠진 데가 많습니다. 거기에서 40% 빠지면 우리나라 건설 경제가 망하는 거 아닙니까? 버틸 수 있을까요?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거는 이건 지금 앞서 우리가 박원갑 의원이 말씀하신 거는 최고가의 평균가 대비 40%가 빠진다는 얘기였고, 그죠? 근데 일부가 이제 이런 얘기를 이미 하시니까. 빠졌잖아요. 그렇죠. 빠진데 그게 이제 실거래가기는 맞는데 그게 이제 특수관계인 거래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중개관계인지 이게 약간 모호한 측면이 있어요. 어쨌든 지금 많이 이제 빠졌는데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현장에 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V자형으로 그렇게 빗살무늬 토기처럼 급반등이 힘드니까 시간을 두고 바닥을 확인하고 저는 매입을 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바닥을 확인하고 해라. 예, 너무 그렇게 서두를 지금 필요는 없다. 데이빗 데이빗 그것은 막말로 님께서 맞나요 이게 데이빗 그것은 막말로 님께서 서울권 아닌 수도권 등도 결혼 앞두고 아파트 매매를 고민하고 있는데 내년으로 좀 미루는 게 나을까요? 신혼부부인데 고민됩니다. 도와주세요. 앞서 이제 잠깐 말씀하셨는데 네. 단답형으로 딱 명쾌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이 많이 빠진 지역을 저는 찾아내는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아까 제가 서울 지역에서 공시가격보다 더 낮게 거래된 데가 고덕하고 잠실이라고 말씀드렸죠. 주로 수도권은 송도, 송도가 많이 그다음에 빠졌죠. 수원, 그다음에 동탄 이런 데예요. 이런 데가 생각보다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네. 송도 같은 경우는 뭐 특정 지역이 그런 건 모르겠지만 일단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급등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빠졌다. 그러면 과연 송도의 적정가는 얼마냐? 동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많이 빠진 걸로만 본다면 좀 그런 애로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고점을 이렇게 좀 더 분포를 넓혀 보는 거죠. 그러면 작년 평균 가격이 얼마냐, 혹은 2년 전과 비교해서 얼마 정도 이게 차이가 나느냐, 그걸 한번 요새 뭐 엑셀 쉽게 돌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분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데이비드님께서 신혼부부인데 고민됩니다라고 하셨는데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일단 월세가 최고다. 굳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래도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면
일단 많이 빠진 곳들 중에서 알아봐라라는 그렇죠. 의견을 주셨습니다. 무조건 싼 곳을 가야 되는데 요번에 하락장은 과거하고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이 뭐냐면 요번 상승작을 주로 2030 MZ 세대들이 주도를 했잖아요. 예. 주로 어느 곳을 많이 갔냐면은 탈서울 내 집 마련, 비강남의 반란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주로 이번에는 대형 아파트보다 소형 아파트가 많이 빠졌고요. 구축보다 신축이 많이 빠졌고요. 많이 올랐던 곳. 네. 그렇죠. 그다음에 강남보다 강북이나 오히려 수도권이 많이 빠진 양상입니다. 이번 장세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고점 대비해서 물론 그게 이제 버블 가격이라면 또 판단이 달라지지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어쨌든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진 곳을 일단 찾아내고 현장 가보고 이래서 분석해서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어떨까. 앞서 이제 대기실에서 저한테 잠깐 네. 이런 아파트는 조심해야 된다. 네. 그런 건 좀 와닿더라고요. 네. 그거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가장 무서운 게요. 거래가 없는 곳입니다. 나홀로 아파트들. 예, 예. 그러니까 세대수가 적다 보니 거래량도 적은 곳. 그러면 가격 착시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체 실제 얼마지가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치는 떨어졌겠죠. 근데 지금 잠실이라든지 이런 곳이 많이 빠진 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 5천 가구 넘으면요. 아무리 큰 불황이라도 한두 개는 거래가 됩니다. 예. 급매물이 나머지 매물까지 압박을 하면서 다 이거 동반하러가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나홀로 아파트는 잘 가보시면은 바닥에서 5%, 예. 꼭대기에서 5%, 10%밖에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가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번 하락장에서 집 장만하시는 분들은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소규모 단지는 조심하셔야 되는데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랜드마크 아파트하고 반드시 비교해서 이 차이를 검증한 다음에 적정 가격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적정 가격을 되게 꼼꼼하게 살펴보라. 그렇죠. 안 그러면은 이렇게 이해를 이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판단을 잘못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시간이 다 돼서요. 일단 데이빗 신혼부부 고민된다라고 말씀하신 분 고민 상담을 일단 박원갑 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 영화표도 저희가 일단 고민되실 때 영화표도 2장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빗 그것은 막말로님 보셨고요. 조혜리님도 있는데요. 분양받아도 계약해야 할지 고민이라서 머리가 터질 것 같네요. 바라고 바라던 청약인데 결정을 못 내리겠네요. 근데 청약 이 부분도 고민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짧게 한 말씀만 해주시겠습니까? 청약 청약 해놓고 어떻게 판단할 거냐. 저는 이것도 역시 주변 시세하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적어도 주변 시세보다 한 10에서 20% 싸지 않으면은 굳이 계약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비슷한 뭐 최근에 신축의 주변 시세가 한 20% 정도 분양가가 더 싸다. 그거 외에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가격을 일단 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예, 한 분 더 드려야 되는데 네. 이분 조혜림님 오늘은 그냥 고민하시는 분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혜림님 고민을 좀 더 해보셔야 되고요. 머리가 터질 것 같다니까 네, 영화 네. 보고 좀 시키시라고 제가 조혜림님께도 영화표 2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하나 더 나온 거면 접동새님 박성태 앵커 최고 영화표는 없지만 일단 소개는 해드렸습니다. 역시 예. 그리고 혹시 고정금리 오원석 기자께서는 뭐 특별히 하신 말씀이 마무리 멘트. 사실 저도 좀 고민이 좀 있는데 이제 1가구 1주택자들도 사실 굉장히 부동산 시간이 시장에서 없으니까 고민을 많이 고민을- 하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을 위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자면 영끌러라든지 1가구 1주택자들을 위해서. 저는요 이번에 부채의 좀 웃음을 깨달아야 된다. 부채주의라고 그러거든요. 예. 빚을 통해서 부를 늘리는 이 부채주의에 저는 경종을 울려야 된다고 봅니다. 빚은 양면을 띠고 있는 거예요. 잘 활용하면은 영화 원앙 소리 있잖아요. 그것처럼 나를 지지해주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지만 잘못 쓰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예. 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금리 시대에서는 저는 이게 부채를 조심해야 된다. 지금은요 빅테크 시대가 아니라 저축의 시대입니다. 일단 빚을 줄이고 네. 저축을 해라. 네, 그게 지금 앞으로 당분간 고금리가 되기 때문에 예. 과거의 어떤 그런 저금리 시절의 어떤 그런 투자의 패러다임 이런 걸 저는 바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일단 있습니다. 금리는 파월이 제일 네. 파워가 있는데 일단 계속 파월이 좀 세게 얘기하고 있어서 오늘 미국 금리도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정금리 오원석 기자에게 그냥 마무리 멘트만 부탁했는데 일단 얘기를 해서 여기까지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원갑 수석 전문위원과 함께 그리고 저희 고정금리 오원석 기자와 함께 부동산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짚어봤습니다. 뉴스룸 D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당시 그 꼬마애들한테 너무 심했어. 학교는 보냈어야지. 그러니까 하림이랑 저희랑 조금 이제 세대 차이가 있지만 저희 세대 때 되게 핫했던 그 아이돌. 오빠! 잠깐만. 너무 핫했던 아이돌. 그럼 이때는 아이돌 누구였어요? 그때 누가 당시에? 있을까요?